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당사자 과업 중에서 병과 관련된 당사자 과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삶과 관련된 당사자 과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원고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은 병 관리를 잘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일이다. 병 관리를 위한 당사자의 세 가지 과업은 첫째, 약물 복용, 둘째,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증상 관리, 셋째, 회복기 미해결 과제인 대인관계 불편감 극복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하였다. 이제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 이제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악순환과 선순환. 악순환과 선순환.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병과 삶이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시기에 따라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시기도 있고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시기도 있다. 하는 일마다 저절로 잘 되고 주변 사람들도 호의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시기가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지 않게 험악해지는 시기도 있다.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에 대해서 선순환, 악순환의 개념을 대입하여 생각해보자. 전구기는 이미 악순환이 시작된 때이다. 당사자는 이런저런 곤란에 처해 있다.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다. 불안감이 들고 잠이 잘 안 오고 쉽게 깨고 잘 놀라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때로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 흉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외에도 많은 전구기 증상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당사자로서는 모두 다 불편하고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증상들이다.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로 뭔가 잘못 맞물려져 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계속 불편한 결과가 초래된다. 당사자는 나름대로 대처해 보려고 갖은 애를 다 쓴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다. 이렇듯 갖은 애를 다 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어느 날 정신이 나가버린다. 멘붕에 빠진다.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논리를 내세우며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걸 세분화하여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이라고 구분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이다. 모든 게 혼란스럽고 판단 불능인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것이 조현병이다. 한편 조증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에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하여 그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이다. 위기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만 해내면 다 해결된다. 이것만 해내면 걱정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앞뒤 생각 없이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마치 경주마가 양쪽 눈 옆을 가리고 오직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한다. 이게 조증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다가 탈진하면 그때는 심한 우울이 온다. 이것이 조울증이다. 저자가 보기에 그렇다. 아무튼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관계없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발병한다.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 불행할 때 발병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삶이 악순환에 빠졌을 때 발병한다. 그렇다면 발병한 이후에는 삶이 선순환으로 돌아서는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선순환이 시작되는가? 재활훈련을 시작하면 선순환이 가속화되는가? 저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발병한 이후에도 악순환은 계속된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악순환은 계속된다. 대체로는 재활훈련을 시작해도 악순환은 계속된다. 더욱이 재활훈련을 심하게 하면 악순환은 오히려 더 심해진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은 언제 멈추어지는가? 언제 선순환으로 돌아서는가?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악순환과 선순환, 내지는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 그 특징이 뭐냐면 병이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이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발병하는 것도 삶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병이 낫는 것도 삶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삶과의 관계 속에서 병이 발병할 때는 어떤 때 발병하느냐? 자기 삶이 좋게 잘 굴러갈 때는 이 병은 절대로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 병에 어떤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굴러갈 때는 이 병은 절대로 발병하지 않아요. 조현병, 조울증은. 언제 발병하느냐? 삶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속 좌절될 때.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때. 요때에 발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발병하기 이전에 이미 삶에서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환경과 자신과가 맞지 않아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서 자기 딴하는 어떻게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서지지 않고 삶이 점점 더 꼬여갈 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병이다. 그때 정신이 나가버린다. 멘붕 상태에 빠진다. 내지는 조울증의 조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에 엄청나게 매달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삶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병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병이 회복되는 것도 어떠냐? 회복될 때도 병만 따로 삶과 관계에서 자체로 회복된다. 이런 건 없는 이야기예요. 병이 잘 회복되면 삶도 잘 풀려지지만 역으로 삶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병도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과 삶의 관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병은 경우에 따라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뇌의 질환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약물 치료를 해서 약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든 이 뇌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등등. 병은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 또 가족 입장에서도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병 부분은 내가 내 뜻대로 가라앉혀 주는 게 약 먹이는 거 외에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참 어렵다. 자, 약 먹이는 거 외에 뭐 해줄 수 있느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요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 잘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회복기의 미해결과제라고 하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요거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고. 아무튼 요런 게 이제 병 관리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자, 그래 병은 내 뜻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 삶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도 삶을 내가 내 뜻대로 꾸려나가는 건 아무리 병이 있고 없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나의 계획으로, 나의 의지로 가능하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병 부분을 도와주는 건 참 어려울지 몰라도 삶 부분은 도와주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조현병 조울증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병과 삶 양쪽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만 병만 두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병과 삶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요. 발병할 때에도 결국은 병이 혼자 발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삶에서 악순환이 일어날 때, 삶이 불행할 때, 행복하지 않을 때, 요때 발병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병이 나을 때에도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여전히 계속 나는 내 삶에서 욕구좌절이 계속되고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이럴 때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병이 낫지 않는다. 이 삶이 회복되어야 이 삶에서 내가 욕구 충족이 되고 뭔가 삶을 사는 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삶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병도 낫는 거다. 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순환, 악순환의 관점에서 또 악순환, 선순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병과 관련해서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다들 병 자체로 이야기하지 삶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고 교육을 하고 제가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삶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데 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악순환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제목이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그리고 침습적 반추라는 소제목입니다.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침습적 반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발병 이후에도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발병 이후에 흔히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당사자가 학교를 휴학하거나 자퇴한다. 직장인 중 상당수가 휴직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강제로 쫓겨난다. 일반적으로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종종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의욕이 줄어들고 별다른 목표 없이 한동안 허송 세월을 보낸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도 재활 훈련을 시작해도 심리 상담을 병행해도 상황이 대번에 나아지지는 않는다. 상황이 나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에는 흔히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병의 경과에는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삶은 계속해서 무너진다. 그러다가 악순환이 멈추고 선순환이 시작되면 당사자는 비로소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다. 악순환 속에 있을 때 당사자는 흔히 생각에 빠져 지낸다. 침습적 반추 속에서 지낸다. 침습적 반추는 심리학 전문 용어인데 과거의 불편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예로서 학창시절에 왕따 당했던 기억이나 직장에서 관계가 불편했던 상사나 동료에 대한 생각,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서운한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불쑥 떠올라서 속상해한다. 이웃 사람의 말 한마디, 병원 직원의 차가운 눈빛 등이 불쑥 떠올라서 속상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그 생각,
그 감정에서 좀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다.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기는 한다. 약을 먹으면 불편한 기억, 생각, 감정이 떠오르는 정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병하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그러니까 약을 먹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재활훈련을 시작하고 또 심리상담을 시작하고 하더라도 한동안 이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 병에서 낫는 과정을 크게 보자면, 그러니까 삶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보자면, 크게 볼 때 무너지는 과정 내지는 무너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과정 내지는 다시 일어서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삶이 무너진다.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사회적 붕괴,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회적으로 붕괴된다. 이전에 자신이 생활해오던, 유지해오던 사회생활, 그것을 유지를 못하고 그게 엉망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역할을 상실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상실하고 자신의 자리를 상실하고, 아무튼 사회 속에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회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붕괴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 심리적 붕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손상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뭐 등등 이런 심리적 붕괴가 필연적으로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침습적 반추다. 계속 지난 일들을 가지고 되씹는 것, 계속 되씹고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되씹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이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되씹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한동안을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이 무너져요. 무너졌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 언제? 결국 바닥을 치고 나서, 바닥을 쳐야 다시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데, 그럼 옆에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건 뭐냐? 이게 정말 험악하게 무너지는 거를 그래도 좀 덜 무너지고 일어설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엄청나게 긴 기간이 걸리는, 이것을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10년, 20년 세월에 걸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것을, 이것을 불과 뭐 1, 2년 만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게끔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한동안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침습적 반추,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가 있다. 무너지는 시기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시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일어서느냐,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세 가지 과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첫 번째 과업,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 자, 다시 일어서고 싶으면 이것을 해라. 반드시 이것을 해라. 자기 노출을 해라. 자기 개방을 해라. 자기 표현을 해라 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이것을 해야 되고, 부모는 당사자가 이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자, 지금부터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야 무너지던 것이 멈추고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악순환이 멈추고 다시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돌려 세울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원고를 읽어보겠습니다. 불편한 기억, 생각, 감정은 밖으로 끄집어내어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끙끙대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된다. 저자는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한다.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는다. 실제로 불편한 기억, 생각, 감정은 망상, 환청, 불안, 분노, 우울, 강박, 의심 등을 증폭시킨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상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증상이 불이라면 불편한 기억, 생각, 감정은 그 불이 더 잘 타도록 해주는 연료, 기름, 장작, 불쏘시개에 해당한다. 저자는 병이 낫고 싶으면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한다. 이 말은 절대 안 할 거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 죽는 날까지 비밀로 할 거야. 결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다.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쪽팔려서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담자가 잘 설득하여 듣고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본인도 정작 털어놓고 나면 홀가분해한다. 어떤 내용이든 기억, 생각, 감정, 욕구는 혼자서만 끌어안고 끙끙대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고 난해해진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 자체로 가벼워지고 같이 의논하면 풀어나가기가 수월해진다. 흔히 당사자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기억, 생각, 감정, 욕구를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곱씹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 털어내야 한다. 비워내야 한다. 이것을 심리학 전문 용어로 자기 노출, 영어로는 셀프 디스클로저, 자기 노출, 영어로는 셀프 디스클로저, 자기 노출이라 한다. 자기 노출은 자기 개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 감정, 개인적 경험, 신념, 두려움 등 사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나 가족, 주치의, 그리고 심리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 된다. 또한 그 이외의 사람이라도 괜찮다. 믿을 만한 관계이고 자신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자기 노출을 한 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의 경우 이제까지 입을 꾹 닫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입을 열고 자기 노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의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생각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별일 아닌 일을 두고 왜 그랬을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궁리한다. 생각의 양이 보통 사람보다 아마도 5배 또는 6배는 더 많은 듯하다. 대여섯 배는 더 많은 듯하다. 끝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다. 이들은 단지 생각이 많을 뿐 아니라 혼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혼자서 생각한다. 결론이 날 때까지 혼자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자신의 결론이 맞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네 생각은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때부터 더더욱 생각에 몰입한다. 자신이 맞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더욱 생각에 몰입한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자체도 해롭지만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생각에 몰입하는 건 더 해롭다. 위험하다. 자신은 맞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결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가장 해로운 게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것. 이게 가장 해롭다는 거예요. 꾹 다물고 혼자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해로운데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혼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을 도와주려면 이들을 그 생각의 함정에서 빼내주려면 자기가 그 생각을 털어놓게 만들어야 된다. 쉽게 털어놓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도 털어놓고 감정도 털어놓고 욕구와 충동적인 어떤 게 올라오면 그것도 털어놓고 쉽게 털어놓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다. 본인 당사자로서는 쉽게 털어놔야 된다. 부모들로서는 털어놓게 도와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병이 낫고 싶으면 말문이 트여야 한다. 자, 병이 낫고 싶으면 말문이 트여야 된다. 그 저자는 가족들에게 입을 꾹 닫고 있던 당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거다. 말수가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다. 엉뚱한 말도 좋고 쓸데없는 말도 좋다. 말수가 많아지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다. 욕도 괜찮다. 심한 쌍욕을 하는 것도 괜찮다. 입을 꾹 닫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거다. 좋아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심하게 화내는 시기가 있다.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2, 3년 걸린다. 그 시기를 잘 견뎌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실제로 좋아지기 시작하면 말수가 많아지는데 처음에는 좋은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말이 먼저 나온다. 부모와 가족은 이 시기를 묵묵히 잘 견뎌내야 한다. 저자는 이 시기를 고름이 터져 나오는 시기에 비유한다. 골맞던 고름이 터져 나와야 병이 낫는다. 고름이 터져 나오면 쭉쭉 짜주면 된다. 당사자가 부모를 원망하는 시기에 부모는 그 원망을 달게 받아내야 한다. 원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하고 싶은 말 실컷 다 해라. 내가 잘 들어볼게 하고 묵묵히 다 들어줘야 한다. 고름 짜준다 생각하고 쭉쭉 짜줘야 한다. 이 시기는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2, 3년 걸린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한다. 당사자의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기억, 생각, 감정, 욕구 등이 밖으로 다 끄집어져 나오는 시기이다. 그렇게 해서 당사자의 속이 편안하게 비워지는 시기이다.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것들이 싹 다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마음속에 여유 공간이 생기고 밝고 긍정적인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이 필수적이다. 병이 낫고 싶으면 당사자는 용기를 내어 자기 속마음을 전부 다 얘기하기 시작해야 하고 부모는 잘한다 격려하면서 그 얘기를 묵묵히 잘 들어주어야 한다. 당사자도 부모도 결심을 해야 한다. 결심해야만 변화가 시작된다. 당사자는 이제부터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을 하겠다 결심해야 하고 부모는 이제부터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을 적극 허용해 주겠다. 최대한 촉진해 주겠다 결심해야 한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병이 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세 가지 과업 중에 이제 첫 번째 과업, 자기 노출, 또 자기 개방, 자기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용어예요. 자기 노출이라 하나, 자기 개방이라 하나, 자기 표현이라 하나 같은 표현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말로 다 끄집어내서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삶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업이다. 말문이 트여야 된다. 입을 열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삶에서 당사자가 해야 될 두 번째 과업 이야기입니다. 자,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두 번째 과업. 선순환적 생활습관. 선순환적 생활습관. 자, 당사자의 삶에서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이 시작되려면 생활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악순환이 반복되게 만드는 생활습관을 버리고 선순환을 촉진하는 생활습관을 갖춰나가야 한다. 쉽지 않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선순환적 생활습관을 갖춰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는 루틴이라는 단어다. 루틴이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정해진 행동 패턴이나 절차를 뜻한다. 루틴은 삶의 안정감과 효율성을 제공하여 목표 달성을 돕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단순히 무의식적인 습관과 달리 루틴은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한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매일의 생활에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한다. 일주일의 생활에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루틴의 예로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산책을 습관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호흡, 명상, 요가, 신앙생활,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영성수행법을 습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생활에 리듬이 있어야 한다. 강약이 있어야 한다. 예로서 주중에는 조금 더 바쁘게, 주말에는 조금 더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루틴의 수가 적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많은 루틴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실천할 수가 없다. 지속되지 않는다. 특히 회복기의 초반에는 한두 가지 루틴만 잡고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에 한두 가지 정도씩 루틴을 늘려가면 된다. 회복기에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조급해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부모나 가족이 그런 경우가 많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방법이다.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3개월 단위로 계획하는 게 좋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루틴을 시작한다면 또 다른 루틴을 도입하는 건 3개월쯤 후에 도입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소소한 재미, 즐거움, 기쁨, 웃음,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점에 착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에 어떤 요소를 루틴으로 도입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 흔히 무조건 좋은 것, 바람직한 것만 생각하기 쉽다. 예로서 산책과 운동을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루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산책하기 싫다는 당사자를 억지로 산책시키려 하고 운동하기 싫다는 당사자를 억지로 운동시키려 한다. 그런데 루틴을 도입하려 할 때 좋은 것, 바람직한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재미라는 요소다. 재미, 즐거움, 기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루틴은 재미있고 즐거워야 한다. 그래야 실천하기 쉽고 지속하기 쉽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고 지속하기 어렵다. 선순환적 생활 습관은 좋은 생활 습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점이다. 선순환적으로 생활하게 하려면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사자도 가족도 전문가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이 시작된다. 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가 루틴, 매일의 생활에서 또는 매주의 생활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어떤 것, 이 루틴이 필요하다. 그런데 루틴보다 루틴을 도입하려고 할 때, 루틴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재미라는 요소다. 우리 당사자들의 삶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문제가 돼요. 어떻게 여하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루틴, 또 하나는 재미인데 재미라고 하는 요소를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재미라는 것이 루틴보다도 더 우선적인 거다. 재미없는 루틴은 소용없어요. 그거 1년하고 2년하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다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는 루틴은 소용없어요.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서 재미있는 것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반복하게 하는 것. 매주의 생활에서 반복하게 하는 것. 이게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삶에서 과연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병에서 병이 나으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 노출, 자기 개방, 또 자기 표현, 그러니까 당사자의 말문이 트여야 된다. 당사자가 자기 속마음의 걸 다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 이 자기 노출이 첫 번째 삶에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선순환적 생활 습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인데 이것은 루틴과 재미인데 재미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방금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니네요. 지금 두 번째의 계속입니다. 왜 재미가 필요하냐? 왜 억지로 하는 게 소용없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하려고 소제목 하나를 붙여뒀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는 소제목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 자, 그러자면 당장의 이익이 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을 구분해야 한다.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 예로서 충동적으로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어떤 일을 벌이려 하는 것 등을 못하도록 막으면 지금 당장은 그 일이 초래할 스트레스 상황을 막아줄 수 있고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을 막아줄 수 있다. 역으로 당사자가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일, 예로서 억지로 산책을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게 하거나 알바를 하게 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은 당사자가 움직여지는 것 같고 생활을 좀 더 규칙적으로 하는 것 같고 재활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당사자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게 해주고 당사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라고 허용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당사자의 힘이 길러진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실천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고쳐나가는 힘이 길러진다. 자신의 병을 자신이 감당해내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감당해내는 힘이 길러진다. 그런데 상당수 경우에 부모나 가족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무엇이 좋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대신 판단하려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하려 한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병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가 길러지지 않는다. 부모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부모가 못하게 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쌓여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버티게 되고 부모와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부모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고 약도 거부하고 모든 치료를 다 거부해버리는 일이 생긴다. 또는 지나치게 온순하고 순종적인 당사자의 경우에는 뭐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부모가 시키는 건 하는데 시키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의욕을 내지 않으며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당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다르다. 부모와 가족은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라. 그래서 항상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봐줘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결정을 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부모들은
당사자가 무슨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느냐. 저게 조현병인데, 조울증인데 쟤는 판단 능력이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면 애가 나태해져서 이기적이 돼서 결국 맨날 놀려고만 하고 노력을 안 하게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들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을 그냥 아무 보람된 일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싶고 누구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뭔가 보람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조현병, 조울증 있다 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활성기 때에, 그 활성기 때에도 하루 종일 판단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루 중에 활성기 때 망상에 휘둘리고 환청에 휘둘리고 하면서도 잠깐씩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항상 당사자의 그 제정신, 돌아오는 그 제정신을 믿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당사자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치료해 나가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라. 자기결정권. 그리고 당사자의 욕구, 당사자의 바램, 희망사항, 당사자의 그 꿈,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꿈이 있으면 세상이 사라지는데 희망이 있고 바람이 있고 욕구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삶에 의욕이 생기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 이건 부모가 절대 그걸 허용해 주지 않아. 또는 나의 삶의 여건이 절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당사자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그 당사자의 욕구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자기결정권, 이걸 이제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당장에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당장에 요 몇 달 사이에 또는 1, 2년 사이에 이득이 되는 방법들로 생각해서 자꾸만 부모님이 판단하고 부모님이 당사자를 설득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당사자를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부모님이 방향을 정해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억지로 부모님이 판단해서 부모님이 당사자를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가봐야 10년 세월 재활을 엄청 잘하는 것 같고 막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10년 만에 스트레스 받으면 한 방에 날아가요. 이렇게 부모가 억지로 끌고 간 당사자는, 억지로 일으켜 세운 당사자는 10년 세월이 10년 도로아미 탑을 하듯이 10년 세월 동안 공에 공을 들인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인생살이를 하다가 완전히 힘이 들어서 쓰러져서 나무 그늘 아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힘이 회복되기까지 쉬고 있는데 부모가 들어서 네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만 있을래?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될 때 안 됐나? 일어나자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부축을 해서 그래 억지로 길을 걷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길을 많이 걸은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는 당사자의 힘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당사자는 부모가 억지로 부축해서 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가 지 힘으로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야지 돼요. 마냥 기다려야 돼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한평생 이렇게 살아도 된다. 괜찮다. 그러니까 한평생 백수로 살아도 된다. 괜찮다.
하고 부모가 그냥 옆에서 끈기 있게 기다려줄 줄 아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조금씩 힘을 차려서 자기가 조금씩 뭐라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스스로가 의욕을 내고 스스로가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갈 때 이게 진짜 자기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회복이 되는 거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끈기 있게 기다려 주십시오. 항상 자신의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당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1년, 2년, 3년 세월이 허송세월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진짜로 낫는 방법입니다. 그게 진짜로 이득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세 번째 과업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세 가지 과업 중에 앞에 두 가지가 하나가 자기 노출, 자기 개방, 그리고 자기 표현. 이게 당사자의 말문이 트이는 것. 말문이 트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업이고 당사자가 해야 될, 내지는 가족이 도와줘야 될. 두 번째 과업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인데 선순환적 생활 습관은 다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요소가 있고 재미라는 요소가 있는데 재미라는 요소가 루틴보다 더 앞섭니다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걸 루틴으로 해야 됩니다. 요 이야기예요. 재미없는 거 루틴으로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재미있는 걸 찾아내서 그게 루틴으로 매일의 생활에 매주의 생활 루틴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루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흔히 단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를 생각해서 억지로 강요해서 뭔가 루틴을 잡게 하려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게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 뜻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루틴이 안 잡히는 거 가지고 너무 발 구르고 동동 안 하셔도 돼요. 루틴이 안 잡히는 걸 가지고 발을 구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재미를 발견 못하는 걸 가지고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얘가 눈이 좀 반짝반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게 만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눈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세 번째 과업입니다. 세 번째 과업은 확고한 삶의 방향성. 제가 괄호하고 의미 부여, 괄호 닫고 이렇게 확고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게 이전에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이전에 제목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번에 원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하던 것을 확고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괄호하고 의미 부여라고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괄호하고 의미 부여 괄호 닫고 이렇게 확고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밑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삶에서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이 시작되려면 삶의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한다. 삶의 지향점이 정립되어야 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살면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저자는 이전에 이 부분을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표현했었는데 그 표현이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강조하는 느낌이어서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확고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정말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적의식, 방향성,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가 부여하는 의미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는 바뀔 수 있어요. 대학을 진학하겠다 했다가 아니야 나 취직해야 되겠어. 아니야 나는 취직보다도 우선은 그걸
좀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어. 아니야. 우선은 난 악기라도 하나 다뤄야 되겠어. 구체적인 목표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지, 왜 취직을 해야 되는지,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왜 악기라도 하나 내가 익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 그 목적의식,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 삶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원망 생활을 끝내고 감사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불평불만, 원망, 남 탓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악순환이 지속된다. 악순환이 멈춰지지 않는다. 이 두 개는 같이 가죠. 불평불만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악순환이 일어나는 동안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둘은 악순환과 불평불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아무튼 계속 읽겠습니다. 자, 불평불만, 원망, 남 탓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악순환이 지속된다. 악순환이 멈춰지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모든 억울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 더 이상 화내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화내지 말아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결심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원망 생활을 버리고 감사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진다.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이 시작된다. 이거를 저는 다른 말로 또 채널 돌리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채널을 계속 고정해놓고 부정적인 것에만 채널을 고정해놓고 계속 그 텔레비 시청하듯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았다면,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채널을 바꿔야 돼. 텔레비 채널 돌리듯이 채널을 돌려서 이제는 긍정적인 것, 이제는 좋은 것, 이제는 감사하는 것, 여기에다 마음을 맞춰야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채널 돌리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원망 생활을 버리고 감사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진다.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이 시작된다. 악순환, 선순환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해야 할 일과 가족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내면을 돌려 세우는 일이다. 즉,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그것은 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이 시작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족이 할 일은 환경을 바꿔주는 일이다. 환경적 요소 중에 악순환이 반복되도록 작용해온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즉 선순환을 촉진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될 과업이 뭐냐 해서 병과 관련된 당사자의 과업 3가지를 이야기하고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과업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과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선순환, 악순환, 악순환, 선순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병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발병했다, 또 발병해서 병으로부터 회복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냐, 이 삶이 악순환으로 굴러가느냐 또는 선순환으로 굴러가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이 병이 발병했다는 의미는 당사자의 삶에서 악순환이 시작돼서 그 악순환이 엄청나서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뻥 하고 터진 게 발병이다. 이 이야기. 당사자의 삶이 계속 악순환으로 굴러가고 있다. 근데 발병하고 나서 악순환이 멈추느냐? 안 멈춰진다. 계속해서 악순환은 계속 진행된다. 약을 먹어도 악순환은 진행되고 재활센터를 다녀도 악순환은 진행되고 심리 상담을 받아도 상당수의 경우는 계속 악순환이 진행된다. 그럼 이 악순환이 어떻게 하면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거냐? 해서 결국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가 자기 노출, 또 하나가 자기 노출, 자기 개방, 그리고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 노출. 하나가 이거죠. 또 하나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 여기에는 루틴과 재미라는 요소,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또 하나가 확고한 삶의 방향성, 내지는 삶의 의미, 확고한 삶의 의미, 내지는 확고한 삶의 방향성을 갖는 것. 요 세 가지가 결국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내면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신의 내면을 돌려 세우는, 요거는 당사자가 해야 된다. 당사자가 아니고 누구도 대신 못 해준다. 이 내면이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 것을 멈춰 세우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것,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채널 바꾸기라고 한다. 채널 바꾸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결심을 해야만 그때부터 돌려 세워지는 거예요. 결심하지 않고는 돌려 세워지지 않아요. 자기 노출도 결심을 해야만 자기 노출을 할 수 있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도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성, 확고한 삶의 방향성이 원망 생활하던 것을 감사 생활하겠다. 이것도 결심해야만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심을 해서 하나라도 실천을 해내기 시작해야 된다. 이 자신의 내면을 돌려 세우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고요. 가족은 뭐를 해야 되느냐? 가족은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이 환경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이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제거해주고, 환경이 더 이상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가게끔 촉진해주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 가족은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당사자의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당사자의 정서적 환경, 이런 당사자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환경을 바꿔주는 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만큼이라도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들이 1급수 물고기라면 우리 가정만큼, 우리 가정부터가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1급수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이 작업,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건 가족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 오늘 쭉 읽어드렸던 원고, 삶과 관련된 당사자 과업 세 가지라고 하는 이 원고의 이제 요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진입하는 세 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는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이다. 이것은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과 비밀을 고름을 짜내듯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병이 낫고 싶으면 말문이 트여야 한다. 병이 낫고 싶으면 당사자는 용기를 내어 자기 속마음을 전부 다 얘기하기 시작해야 하고, 부모는 잘한다 잘한다 격려하면서 그 얘기를 묵묵히 잘 들어주어야 한다. 둘째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다. 이것은 무조건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게 아니다. 당사자가 재미와 만족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욕구 충족이 되는 루틴을 하나씩 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스스로 삶을 운영하는 힘이 조금씩 길러진다.
이때 가족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통제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사자의 자생력이 길러진다. 셋째는 확고한 삶의 방향성 정립이다. 원망과 남 탓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삶에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나가야 한다.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을 시작하려면 자기 내면을 바꾸고자 하는 당사자의 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어 주려는 가족의 노력, 즉 선순환을 촉진해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가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새로 쓰고 있는 책,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책 6장 삶과 관련된 당사자 과업 3가지, 삶과 관련된 당사자 과업 3가지라고 하는 원고를 읽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김재원 선생 뒤에 7번 원고는 못 읽겠네요. 6번 원고만 이렇게 읽고 네.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면 되겠네요.